오늘 진행되는 소상공인 금융혁신과 제사인터넷 전문은행의 역할, 국회 정책토론회 사회 진행을 맡은 윙크스톤 파트너스 대표 권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한정혜 의원님, 민병덕 의원님, 오세희 의원님, 안도걸 의원님, 신장식 의원님, 한창민 의원님, 최혁진 의원님께서 공동 주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을 비롯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소상공인이 실제 금융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기존 금융의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서 제사인터넷 전문은행의 필요성과 역할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의 방향까지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참석해 주신 내외빈과 발제자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의 좌장이자 제1발제를 맡아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 및 제1발제를 맡아주신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블록체인 연구소 인호 교수님이십니다. 제2발제는 사회자인 제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정민계 교수님이십니다. 캐롤라인 유니버시티 이종인 교수님이십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이종학 본부장님이십니다. 전국상인연합회 한완희 사무총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 이종진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금융위원회 은행과 윤세열 사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참석하신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무위를 이번에 4번째 계속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경제 분야를 맡게 됐습니다. 민병덕입니다. 소상공인 금융혁신과 제4인터넷 전문은행의 역할과 관련된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표님, 차규근 의원님, 그리고 좀 전에 이종학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님, 그리고 상인연합회 사무총장님이신가요?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4월에 논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제4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논의를 했거든요. 이제는 단순히 4번째 인터넷 은행이 필요한지를 따지는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은행인지, 기존 은행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 분의 인터넷 은행은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4번째가 왜 필요한가와 관련해서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4인터넷 전문은행의 주된 존재 이유가 600만 상공인과 소상공인에게 기존 금융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기회를 여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은 매일 장사를 하고 매출과 결제, 정산, 거래 기록이 쌓입니다. 단골이 늘고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해도
기존 금융기관은 여전히 담보와 과거의 신용 점수만을 따져 묻습니다. 장사를 잘하고 있어도 금융 이력이 부족하면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렵고 급하게 운영 자금이 필요한 순간에도 더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수성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제4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 현실을 바꿔내야 합니다. 매출과 결제, 정산과 거래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사업의 흐름을 읽고 담보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상환 능력과 성장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 신용평가가 서류상의 구호로 그치지 않고 기존 금융에서 밀려난 소상공인들에게 실제 대출과 금리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가계대출 중심 은행이라면 제4인뱅은 필요가 없습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때 공급하고 매출 변동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은행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작정 심사 기준을 낮추자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문턱은 현실에 맞게 하되 데이터 분석과 위험 관리는 더 정교해져야 됩니다. 충분한 자본력과 건전한 관리 능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 함께 갖춰져야 소상공인 금융도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혁신을 명분으로 부실을 키워서도 안 되고 건전성을 이유로 다시 높은 문턱을 세워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답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상공인, 어떤 소상공인들을 주된 고객으로 삼을 것인지, 어떤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할 것인지, 기존 금융과 무엇을 더 낮추고 무엇을 더 빠르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 위험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분명하게 논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도 제4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름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장사와 삶을 실제로 이해하는 그런 은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보와 과거의 신용 점수만이 아니라 현재의 매출과 거래, 사업의 가능성으로 평가받는 그런 금융 환경을 만드는데 저도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4인뱅이 소상공인 금융의 빈틈을 메우고 우리 금융산업의 새로운 경쟁과 혁신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소상공인에게는 희망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입니다. 제 19살 때부터 친구인데요.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그 두 번째 토론회인데요. 그때 이제 얘기됐던 것들이 연속돼 있어요. 발제문도 보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건데라고 하는 부분에 제4인뱅이 그냥 또 하나의 인터넷뱅크 복사판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혁신, 그 사회적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금융허브로서 작동해야 된다.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의 신용은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장사를 잘했던 스키 장비 렌탈 회사가 올여름에 당장 7, 8월 달에 매출 없죠. 근데 그거 보고 신용평가해서야 되겠습니까? 작년 겨울에 장사 잘했으면 올 겨울에 장사 잘 하겠지. 스키 장비 렌탈하는 상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면밀하게 평가하고 그리고 도움을 줘야 될 부분은 오히려 은행에서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솔직히 부동산 담보대출로 주담대로 땅 짓고 헤엄치기 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지금 1금융권에 있는 은행들이 크게 할 말은 없어 보입니다. 저도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2년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정들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지난 한 4월, 5월 달부터 한 6월경부터네요.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전북, 경남, 부산, 울산 소상공인연합회 다 방문해서 말씀 듣고 여기에 이런 관련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영등포시장, 엊그제는 그 광주 말바우 시장, 전통시장도 다 다니면서 똑같은 말씀들. 돈 빌리기 어렵다. 첫 번째 장사 안 돼. 손님 너무 없다. 두 번째 이러다 보니까 버티기 더 힘들다. 그리고 돈 빌리기 어렵다. 전부 다 본인이 장사하고 사업해서 얻은 그 경쟁력을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내 집 담보로 제공해서 돈 빌려야 되는 게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지속 가능한 상태인가라는 질문들을 다들 하십니다. 전국에 613만 개 소상공인 사업체, 961만 명의 일자리 책임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걸맞는 신용평가 시스템 만들고 필요한 지원 이루어져야 된다. 실제 사업 데이터 가지고 상한 능력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4 인뱅이 1, 2, 3 인뱅의 복사판이 아니라 정말 혁신적이고 또 사회적 경제에 공헌하고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런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들 또한 국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이나 이렇게 만나 뵈면 시장의 요구가 성숙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본이 충분히 충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크게 보면 두 가지 요건을 말씀을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함께 참여하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우리 사회에서 소상공인들의 삶과 혁신금융, 포용금융을 고민하는 분들이 자본도 좀 확실하게 좀 충당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의 요구가 성숙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정도면 시장의 요구가 충분히 성숙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그 시장의 요구가 성숙됐음을 우리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오신 분들께도 잘 전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오늘 토론회뿐만 아니라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차규근입니다. 저는 복도에서 의원이 오늘 행사를 알고 공부 좀 하러 왔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사실은 정무위원회 소속 이게 관련 업무이고 두 분 의원님들 다 전에 정무위원회에 있거나 지금 정무위원회이신데 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번에 하반기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유는 소상공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소상공 문제가 이제 산자중개업이 소관이라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또 어떤 내용을 제가 배우고 또 고민을 해야 되는지 공부를 좀 하러 왔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이 방안에 대해서 많이 더 노력하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신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은 배포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념 촬영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빈 및 발제자, 토론자분들은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제4인터넷 전문은행이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과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각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이 충분히 공유되고 향후 제도와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언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좌장이자 제1발제를 맡아주신 인호 교수님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편하게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한 시간이 15분 정도 할당된 것 같은데 제가 좀 슬라이드가 좀 많이 가져와서 조금 시간 조금 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소상공인 금융혁신과 제4
인터넷 전문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17년인가요? 그때 금융위원회 발전심의위원회를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심의 안건이 제1 인터넷 은행하고 이 인터넷 은행을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있었고 했지만 그때 한 가지 제가 전체 위원장님, 장관님 계셨을 때도 그때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지금 인터넷 은행 해서 뭐 지금 있는 시중은행과 다른 게 뭐가 있냐 도대체. 사실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는 그냥 로컬 은행 아니냐. 이제는 글로벌로 나갈 때가 됐다. 그러니까 글로벌로 나가려면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플랫폼으로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비트코인도 트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토큰 증권서부터 스테이블 코인까지는 안 나왔지만 앞으로 모든 자산이 토큰화 된다. 그러면 이 토큰화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발행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뭐 매매라든지 그런 권유라든지 이런 거를 잘게 라이센스화를 해서 요번에 되는 인터넷 은행에 그 라이센스를 주자. 그래서 글로벌로 나가는 은행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고 아주 줄기차게 용기 있게 말을 했더니 분위기가 전체 한 40분 정도 됐는데 제가 꼭 그 동물원의 원숭이 같은 느낌 다들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지금 와서 진행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미국이 사실 진행하고 있잖아요. 토큰 증권 특히 블랙락이 전 세계 제일 큰 펀드인데 걔네들이 ETF를 통해서 넘버원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비들이라고 하는 토큰 증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미국식으로 하는 이제 RWA, Real World Asset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전 세계의 하나의 단일 자본시장 플랫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을 사려면 다 증권사를 통해서 계좌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스테이블 코인만 있으면 그냥 비들에 가서 거기에 스페이스X 상장 전이라 그래도 거기에 대한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맨하탄에 있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하나의 뭐 아파트를 또는 상가를 투자할 수 있고 뭐 이런 시대가 이제 된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들의 목적은 전 세계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자산 투자를 자기를 통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푸시를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인터넷 은행이라고 하면 큰 것이 확실히 유리하죠. 그렇지만 빠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오히려 빠른 은행이 오히려 전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4 인터넷 은행까지 왔는데 아직도 그때 생각했던 그 비전이라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로컬 은행을 넘어서 제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 국력도 체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비전을 담고 또 포용금융이라는 면을 담아서 오늘 간단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표가 조금 많은 관계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작 이슈를 절박한 사람이 왜 비싼 금리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 위원들 정혜원 의원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더 해주시면 좋을까요? 아니요, 발제를 하셔서 중간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인트로 제가 시간을 끌었습니다. 오실 때까지.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사무총장을 하게 된 축하드립니다. 그 전에 정책위장을 맡았었던 더불어민주당 한정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요. 저희 민병덕 의원님이 포용적 금융을 통해서 서민금융
정말 살아있고 생기 있고 살맛나는 서민금융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시는데 오늘도 그 일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제도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 인가나 허가나 뭐 이런 턱에 막혀서 다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지점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금융권은 보기에 포용적이지 아니하고 그닥 혁신적이지 아니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넘사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허들을 어떻게든 좀 넘겨볼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해서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좋은 제안도 주시고 토론회도 하시고 하는데요. 저희가 민병도 의원님이 이번에 마침 또 저희 그 정책위원회에 경제부문 담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훨씬 그 전보다는 더 강한 권한을 가지시고 이걸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뒷받침 확실하게 해서 반드시 네 해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좋은 제안 해주시고요. 좋은 제안이 제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정책으로 실현되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따뜻한 금융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정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발표를 다시 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절박한 사람에게 왜 더 비싼 금리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을 때 처음 생각에 굉장히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한은행 사회이사 했었을 때 은행 관점에서는 결국은 이제 갚을 능력을 보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더 비싼 금리 리스크를 또 앉아야 되니까 그런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금융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좀 더 살펴보니까 특히 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라고 금융위원장 주제로 포용금융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포용금융은 별도의 구호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연속적인 위험에 연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 구조를 바꾸자라고 그래서 다시 있게 하는 설계를 해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융위에서 또 이렇게 오시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잘 찾으셨는지 나중에 질문을 해도 될까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보면 이제 저 신용자 같은 경우는 15.9% 결국은 시중은행이 심사가 높음으로 대출 거절되고 그럼 제2금융권에서 금융 비용이 상승되고 또 그게 상황 불능이 되므로 또 제도권 밖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탈하는 게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 절박한 저 신용자에게 고금리 대출을 해야 되는가?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구조적인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금융 사다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오늘 이슈인 제4 인터넷 전문 은행이 과연 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토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이제 소상공인들을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우리가 쌓여 있어서 당장 뭐 담보 가치는 없지만 그 데이터를 보면 점점 상승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있다면 신용 평가를 좀 다르게 해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 피지나 결제, 세금, 상거래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좀 더 정교한 신용 평가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 우리가 자료집에 보면 가계대출이 한 70조 이상이 되지만 개인사업 대출은 되게 미비한 현황입니다. 8% 정도 되고 그 외에는 뭐 비은행
가계대출 포함하면 1,000조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은행은 늘어나고 있지만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의 환경을 좀 살펴보면 디지털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날로그 머니가 디지털 머니로 전환되고 있죠. 뭐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 원화를 디지털 화폐로 하고 있는 CBDC 테스트가 계속되고 있고 예금 토큰도 곧 나올 거고 그다음에 또 기술적으로 굉장히 관리가 어렵고 비용이 비쌌는데 이제는 그 프로그램 상에서 굉장히 절감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블 머니, 프로그램이 가능한 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반적인 디지털 환경을 포함해서 제4의 전문 인터넷 은행은 이런 배경을 기반으로 좀 더 포용성 있으면서 전문성이 있고 또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AI가 잡을 굉장히 이제 소멸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자산화해서 그 자산을 기반으로 기본 소득이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본다 그러면 토큰 증권화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인데 이 부분도 이 제4 인터넷 은행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게 좀 이런 매출이나 결제, 정산 또는 세금 이런 데이터들이 데이터를 자산화해서 그것들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새로운 신용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블랙락의 비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지금 각 나라별로 칸칸이 쳐져 있는 자본시장을 한 방에 열 수 있는 온 세계가 하나의 플랫폼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파괴적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자산들이 거기에 흡수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금리나 프로그램 머니 또 데이터 자산 또 글로벌 디지털 은행이 은행에 대한 디지털화 또는 토큰화 또는 디지털 자산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므로 제4의 전문 인터넷은 이런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 금융뿐 아니라 이런 혁신을 담아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새로운 인터넷 은행의 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 소외계층,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신용평가로 인해서 담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됨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없는 한계를 또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된다. 그래서 포용은 선의가 아니라 정확한 평가가 만드는 결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혁신은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기반으로 신용평가를 한다든지, 또 보통은 이제 현대자동차 같이 차를 타다가 너무 좋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현대자동차 주식을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제 소상공인 식당에 가서 너무 맛있으면 그 식당에서 발행하는 토큰 증권을 사무로 해서 그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그다음 소상공인은 어떻게 보면 식당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새로운 디지털 소상공인도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뭐 K-팝이나 K-드라마 등으로 해서 근데 K 컨텐츠로 해서 창작으로 굉장히 많은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 컨텐츠 만드는 제작자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소상공인이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오프라인 소상공인뿐 아니라 온라인 소상공인을 위해서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로벌로 충분히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오프라인 소상공인 중에서 안 되는 장사를 하고 계시면 아무리 대출을 해도 밑빠진 독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데이터로 확인을 하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롭게 좀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계좌 관리라든지 결제, 평가, 대출, 고객 관리 등 이런 통합적인 새로운 플랫폼을 이 제4의 인터넷 전문 은행이 갖춰서 간다 그러면 장사 안 되는 분은 빠르게 전환을 해서 장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또 전환해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554명이든지 1000조나 7조 뭐 부실률 0.76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이제 불법 사금융을 첫 번째 차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 인터넷 은행이 그나마 저신용 대출자를 그나마 30% 이상 목표를 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인 사업자라든지 소상공인한테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 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새로운 이런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새로운 인터넷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어떤 기존에 있는 데이터나 AI 등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혁신을 좀 이제 담아보는 거에 있어서 데이터를 좀 자산화하자. 그래서 아까 피지 결제나 세금 정산 뭐 여러 가지 흐름 등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뜨고 있고 장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데이터베이스 또 AI한테 학습시켜서 새롭게 소상공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들을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상담을 해주는 그래서 좀 더 부실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에 너무 좋은데 나도 투자하고 싶다 같이 운영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기가 프로슈머라고 보통 하잖아요. 프로듀서랑 컨슈머의 약자인데 저는 프로 인베스터 그래서 저희 개발하는 사람과 우리가 투자자를 하나로 또는 컨슈머랑 인베스터로 해서 컨슘 인베스터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그 즉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도 전통적으로 재무제표나 신용점수 뭐 이런 거 담보, 보증 이런 건데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 현금 흐름 또는 업종이나 지역의 계절성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신사하고 평가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대출보다 이런 투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은 뭐 제도권 대출 거절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데이터가 신용이고 AI가 새로운 금융 기회를 만든다 그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민명덕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것들을 원하셔서 한번 구체적인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새로운 소상공인이 이제 제4 인터넷 은행에 들어와서 나 지금 뭐 새로운 거 기회를 찾고 있는데 어떤 거 하지? 그리고 광고나 마케팅은 어떻게 하지?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긴 쌓여있던 데이터 그래서 채널별 판매나 정산 광고 데이터 이런 걸 자동으로 수집해가지고 대시보드로 한눈에 보여줘서 셀러 업무를 자동화한다든지 맞춤형 컨설팅 AI가 그것들을 통해서 매출을 증가시키고 광고비를 감소하면서 운영 시간을 절감시키는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한 예로 만약에 제4 인터넷 은행을 만든다면 제가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어떤 상품이 어떤 쇼핑몰에서 어떤 프로모션을 통해서 얼마에 판매가 됐는데 그러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AI 그 맞춤형 판매 전략이 딱 수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매출 예측이 어떻게 될 거고 주문 수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 AI가 가이드해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성장을 하다 보면 성장통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운영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럼 운영 자금은 어디서 얻지?라고 했을 때 제4의 인터넷 은행이 기존의 신용 스코어 AI나 위험 감지 AI, 채권 모니터링 AI들을 통해 가지고 신용 평가 인터넷 뱅크를 통해 가지고 대출 승인이 가능한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될 수 있는지, 또 금리 한도를 전체를 다 설치해서 가장 좋은 조건들을 또 제시를 해주고 또 미래 성장성까지 평가를 하는 리포트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신용 점수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되고 기여도 기반 신용 점수가 AI가 해서 어디가 적정한지 위험한지 이런 신용 평가 정보 서비스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셀러에게는 금리 인하 효과 또 대출 한도 증액을 지원하고 기존 인터넷 은행이 놓쳤던 중소상공인 금융시장의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소상공인에게 나 투자하고 싶은데 과연 이 소상공인이 내 돈을 갚을 수 있을까? 또는 뭐 투자나 대출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들을 중개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용 스코어라든지 위험 감지 또 수익 증권 모니터링 AI도 가능하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더 나가게 되면 이것들을 대출이 아니라 토큰 증권화해서 단골들이 이 식당을 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 토큰 증권을 사서 같이 투자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것까지도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AI의 수익 증권화 정보 서비스가 돼서 전체 투자자가 몇 명이고 발행액이 어느 정도고 지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그래서 이러한 수익 증권을 발행 유통해서 투자자에게 적정 위험 등급을 보고 투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고신뢰 데이터 유통 서비스도 런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을 담아서 디지털 또 새로운 소상공인 온라인 또 디지털 생산자도 소상공인인데 앞으로는 저희가 AI가 되고 나면 1인 CEO가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1인 유니콘 1조 이상 하는 혼자서 하는 기업들도 나와 있고 그런 AI 에이전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획, 개발, 마케팅, 회계에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제4 인터넷 은행이 그것들을 보좌하고 또 투자랑 연계를 한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글로벌 금융 완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한 방에 전부 다 어떤 거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성장하고 광고를 해서 또 글로벌까지 진출할 수 있는 완 플랫폼이 되면 좋겠고 거기에는 데이터와 AI 네이티브 뱅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게 너무 빨리 넘어가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본 확충이 지금 아이디어인데 예를 들어서 3천억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3조 원 이상의 기본 자본금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을 할 거냐.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는 국민주 방식으로 600만의 소상공인 십시일반 또는 그것들을 지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해주고 국가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개런티를 해주면 일자리 나눔 같은 컨셉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아이디어 2는 소상공인의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스스로 자본의 공급자가 되면서 수요자가 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디어는 디지털 자산 업계도 좀 허용해 주자. 그래서 앞으로 모든 자산이 다 토큰화 되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산업군이 들어와서 글로벌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한층의 힘을 좀 덜어주자라고 하는 거죠. 사실 미국에서는 뭐 요즘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은행을 인수하기도 하고 또 글로벌로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런 손실을 감당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정확하게 평가하고 또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혁신과 건전성 부분의 밸런스가 필요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인가를 해줘야 될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음 발제를 맡게 된 윙크스턴 파트너스의 권호영 대표라고 합니다. 제가 발제를 할 내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강론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제4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 게 포용금융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실현할 것이냐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과거와는 다른 신용평가 모델
또는 혁신적인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서 기존 금융이 포용하지 못했던 분들을 포용하면서도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강론으로 들어갈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금융위원회 포용금융 TF의 포용금융위원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계속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에 특화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든다는 거. 저희 회사가 지금 한 8년 정도 이 모델을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는데 실질 실증도 해보고는 있지만 이 소상공인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개인이면서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일반 기업이라면 기업들은 이제 그래도 데이터가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재무제표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그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반면에 소상공인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금융기관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도 힘들고 가지고 와서 평가하기도 좀 힘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는데 이제 정부 통계에 따르면은 소상공인 기업체 수가 전국에 613만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분들이 한 961만 명 정도 되고요. 경제활동 인구의 대비 비중으로 보면은 20%가 좀 넘고 OECD 국가 중에 6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중심 국가 치고는 상당히 높은 소상공인 비중을 가지고 있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어요. 시중은행들 많이 늘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담보하고 보증 비율 대출 비중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사실상 신용대출이 아니고 담보나 보증 대출로 채워지고 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하다 보니까 저축은행이나 아니면은 제2금융권으로 가게 되는데 이랬을 때 이제 금리는 거의 15% 이상, 20%에 육박하는 금리를 치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이자 비용을 내면서 또 돈을 빌리기도 어려우니까 더욱더 이제 경영이 악화되게 되고 지금 연간 폐업 소상공인 수가 100만 명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613만 개 기업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00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 비중이 1년에 폐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자금 문제, 소상공인들 애로를 토로하고 있는 이 자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중추인 소상공인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럼 왜 이렇게 이분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까? 제가 정당한 평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 오른쪽에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은 소상공인이 전부 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직장인하고 동일하게 우량한 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그 리스크에 맞게끔 평가를 받고 있느냐?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조차도 이분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금리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은행들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담보 중심의 심사 관행, 담보를 가지고 부동산 담보라든지 보증 대출을 하게 되면은 평가를 그렇게 깊게 할 필요가 없죠. 네, 담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대출에만 좀 치중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이미 외국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기업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게 추세인데 한국은 이제 급여 소득자, 직장인들 신용평가 모델을 약간씩 변형해서 쓰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들 기업체 데이터들을 많이 안 보게 되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신용점수가 900점이 넘는다고 해서 이분들이 장사를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600점이라고 해서 장사를 못한다는 또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지금 정당하게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바쁘십니다. 혼자서 많은 일을 하세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업종이 있어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기존의 영업 방식대로 하게 되면 이분들을 모객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심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시스템이 없으니 심사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도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 수익 비용 구조가 안 나온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진 부분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차별받고 있다. 좀 어려움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빙산의 그림인데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수면 위에 있는 부분은 되게 작은 포션이고 수면 밑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보시다시피 이제 일반 직장인들을 평가하는 소득이 명확한 직장인들을 평가하는 모델에서는 저 금융 데이터, 빙산의 위쪽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우리나라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모델이. 근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기업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런 아래쪽에 있는 사업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빠르게 실시간 데이터로 수집이 되고 그게 기업을 평가하는 요소와 결합이 돼서 실제 이분들의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사업성을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자동화된 모델이 또 있어야 되고요. 수동으로 하게 되면 다시 똑같은 문제로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는 문제, 그러면 이제 또 금융기관들이 기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어떻게 빠르게 수집해서 정확하게 평가할 것인가가 이제 평가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왼쪽 위 상단의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이제 중소상공인들은 기업,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그 대기업들에 비해서는 기업으로 보면 롱테일이죠. 그러니까 숫자는 굉장히 많고 규모는 작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여신을 하게 된다고 하면 티켓 사이즈, 그러니까 1인 평균 대출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은행들이 기피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은행도 수익을 내면서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이분들에게 충분한 금융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는 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기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인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의 뭐 매출 데이터라든지 업종이나 지역에 관련된 상권에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또 비용에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수집이 되고 그 수집된 데이터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랑 합쳐져 가지고 분석이 되는 그런 데이터 기반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화돼야 됩니다. 자동화가 안 되면 사람이 일일이 다 하게 된다고 하면 대기업 대출을 전문가들이 뭐 20명이 2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투입이 돼서 심사하는 거랑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자동화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되게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배달의 민족 같은 오토 서비스도 있고요. 아니면 온라인 셀러들은 아예 온라인 몰에서만 판매를 하시죠. 또는 뭐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HR 서비스라든지 SaaS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서비스들의 실제 이 금융을 심어서 그러니까 인베디드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탑재를 하는 건데 그런 서비스에 바로 탑재를 해서 그 서비스를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다가 본인의 현금 흐름에 대한 분석도 받고 동시에 내가 돈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을 해서 대출 승인까지 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인베디드 방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소상공인 금융을 풀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한 8년 정도 이 시험평가 모델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사실 소상공인 대출에 과거에 관심이 별로 없었잖아요. 신용대출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 시스템 만들어도 뭐 이렇게 사용하는 금융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으로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대출을 해보면서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한 3년 정도 대출을 해보는데 저희가 깜짝 놀란 거는 신용조회를 100만 명이 했어요. 3년 동안. 저희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실제로 100만 명이 조회를 해서 3만 명이 신청을 했어요. 가입을 해서 신청을 했고 저희가 실제로 대출을 계속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손실률이 한 2%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분들 그 얘기는 좀 뒤에서 자세하게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방식은 그런 겁니다. 이제 소상공인들이 쓰는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그 자주 이용하는 어떤 몰 같은 곳에 저희 시스템을 심어가지고 거기서 이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간편 인증 한 2번 정도 하면 이분들의 데이터를 그대로 끌어와서 저희가 기존에 세팅해 놓은 모델에 집어넣어서 이분들의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그 현금 흐름을 토대로 이분들에게 한도와 금리를 바로 산출해서 대출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전과장 다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자동화되어 있죠. 그래서 결과를 보는 데까지 뭐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전국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비대면이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인 신용평가 모델에 좀 갇혀 있어요. 한국 그 금융권들이, 그러니까 은행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만든 SCB라고 하는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제 신정원에 의뢰해서 만든 소상공인 평가 모델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전 파이코 모델을 좀 미국의 파이코 모델을 좀 변형시켜서 나이스나 KCB에서 만들어온 그 점수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신용 점수가 다 있으실 텐데 그 모델에서 조금씩만 변형해서 쓰다 보니까 결국은 기업적인 요소를 하나도 감안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상공인은 기업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기업적인 요소를 다 감안을 해서 이분들의 현금 흐름을 추정해야죠. 기업 대출할 때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상공인 대출할 때는 이제 그런 측면을 아예 안 보고 지금 대출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부실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기피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한번 대출해봤고 대출 저 신용 점수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 신용 점수도 저희가 같이 수집을 하기 때문에 보면은 평균 신용 점수가 한 735점 정도 돼요. 그러니까 600점, 700점대가 흔히 말하는 중저 신용자거든요. 중저 신용자. 600점 밑으로는 사실상 이제 이미 연체가 시작된 분들이고, 그래서 600점, 700점대가 중저 신용자인데 그분들이 한 80% 정도 돼요. 저희가 이제 대출 실제로 실행하는 비중이. 근데 저축은행들도 제가 얼마 전에 만나봤지만 실제 뭐 요 정도 점수대에서 대출을 본인들이 CSS 모델을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서 또는 좋은 CSS 모델을 갖고 와서 대출을 해도 부실률이 8에서 9%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CSS 모델의 한계인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저희는 근데 한 2% 정도로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핀테크 회사들이 이런 모델들을 당연히 되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상공인 시험평가 모델을 주로 만드는 회사고, 일반 직장인들도 사실은 기존의 신용평가 모델이 좀 AI라든지 아니면 머신러닝 기술들을 많이 도입을 하지 못해서 또는 서민금융기관들, 저축은행들이나 아니면은 뭐 신협이라든지 단위농협들 이런 곳들이 개별적인 아주 큰 곳들 몇 군데 빼고는 개별적인 평가 모델이 없거든요. 시스템도 없어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작년에 이런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서민금융기관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스템 부재의 문제, 모델 부재의 문제, 그 다음에 핀테크 회사들의 우수한 신용평가 모델, 좀 혁신적인 모델 이거를 좀 결합을 시켜보자라고 해서 작년에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업 하고 회사들하고 저축은행하고 단위농협 이렇게 해가지고 연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열어줬어요. 혁신금융 서비스로. 그 말은 뭐냐면 원래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업이 이제 P2P인데 P2P 대출의 투자자는 개인하고 법인밖에 안 됩니다. 금융기관이 못 하는데 금융기관이 할 수 있게끔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저축은행들은 어떻게 보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개인 여신을 되게 많이 하고 싶지만 이 다수의 작은 티켓 사이즈의 여신을 많이 하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시스템에 투자할 뭐 자금이나 아니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온투업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1년 만에 지금 5천억인데 얼마 전에 6천억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달에 1,000억씩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했더니 평균 한 739점 정도의 점수를 가진 그러니까 중저신용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공급이 진행이 됐고요. 금리도 12% 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중금리로 공급이 됐고 아무래도 이 연체율이 낮다 보니까 금리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체율도 지금 0.75%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에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중에 요 온투업 저축은행 연계투자 요 혁신금융 서비스를 개인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저축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님께서 이제 보도자료 내시면서 그렇게 발표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도 이런 혁신적인 평가 모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평가 모델을 좀 처음부터 설계단에서부터 아예 시스템 자체를 이런 혁신적인 모델이 돌아갈 수 있게끔 구축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재사인뱅이 되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금융기관이 비용과 리스크 때문에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던 이제 시장에서 재산 인터넷 전문은행이 핀테크와 플랫폼의 데이터와 기술을 결합해서 소상공인 금융의 새로운 경쟁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인터넷 전문은행이 역할이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역할이 있었고 그 역할은 어떻게 보면 유통업의 비유를 제가 자주 하는데 유통업의 비유를 하면 진열대하고 계산대를 혁신한 겁니다. 근데 판매하는 상품이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인터넷 전문행이 나온다면 판매하는 상품이 혁신돼야 됩니다. 판매하는 상품이 혁신된다는 거는
투자 관점에서는 아까 이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개인들이 투자할 수 없었던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대출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상품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상품이 혁신될 차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대한신용평가는 이미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존재를 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또 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더 큰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금융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리고 포용금융하고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대치되지 않습니다. 함께 이룰 수 있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4인터넷 전문은행은 포용금융 확산의 매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 이따가 하실 텐데 토론 의제로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신용평가랑 피지데이터가 새로운 금융기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4인터넷 전문은행은 어떤 고객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 포용 확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토론으로 넘어가서 토론에 그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한 통영금융 및 금융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전민계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법무대학원 M&A 학과 정민계입니다. M&A 쪽은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조금 덩치가 있는 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M&A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M&A를 좀 이렇게 접목을 시키고 금융을 안다면은 앞으로 제4인터넷은행에서 금융 역할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제4인터넷 인가 기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부분이 자본의 적격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새로운 대안으로 M&A 금융을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제가 아는 바이오 기업인 경우에는 결제가 3개월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3개월 동안 당장 돈이 급한데 돈이 이제 어디서 융통할 수가 없고 은행에서도 담보를 요구하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이제 M&A 같은 경우는 A 기업의 기술을 가지고 B 기업에 연결을 시키면은 또 다른 새로운 성장 사다리가 될 수가 있고 거기서 또 금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4인터넷 은행에 좀 금융 기법을 좀 도입하면은 새로운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적을 평가하는 금융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금융으로 제4인터넷은행이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담보와 신용 등급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신용 평가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 매출 추이나 카드나 온라인 매출, 거래 실적, 현금 흐름, 사업기간 고객 관리 데이터, 세금 납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하는 은행에서 성장시키는 은행으로 제4인터넷은행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30억의 기업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은 자체적인 자금과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이 기업이 다른 기업을 새롭게 인수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자금의 물꼬를 털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금융기관이 기업 진단이나 기업 가치평가, M&A 자금 조달, 사후 관리까지 지원한다면 금융의 역할은 단순 대출을 넘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성장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후계자가 없는 기업을 M&A를 통해 승계하는 구조를 금융하고 연결한다면은
기존 금융하고 차별화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 금융과 차별화가 중요한데 데이터 기반 신용 평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담보와 과거 실적을 보고 주로 했지만은 이제는 미래 성장성과 현금 흐름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과 경영 재원의 결합은 대출뿐만 아니라 세무, 회계, 법률, 경영, 투자 유치 등을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M&A가 아주 가장 특화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아까 한정희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리스크 관리 중요한데 금융의 기본은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입니다. 과도한 대출 방지를 할 수가 있고 정확한 신용평가, 연체 및 부실 관리,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호, 내부 통제, 이해 상충 방지 등을 동시에 강화하고 한계 기업을 조기 발견해서 M&A를 통해 탈출구를 찾아주는 시스템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델이 구축된다면 제4 인터넷 전문은행은 단순히 기존 인터넷 전문은행과 경쟁하는 또 하나의 금융회사가 아니고 금융에서 소외되었던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금융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 논의는 제4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질문을 넘어 제4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어떻게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인가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출하는 은행에서 성장시키는 은행으로 금융을 공급하는 은행에서 기업을 미래를 함께 만드는 은행으로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제4 인터넷 전문은행의 정책적 방향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인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나 대출을 새로운 성장 모형을 개발해서 코인 토큰이나 이런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은 좋지만은 자금 부족한 그 소상공인은 다른 또 새로운 소상공인하고 연결해서 기업 가치를 상승을 통해서 금융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오영 우리 대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도 기존 인터넷 은행이 담보나 보증대출 위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이 아마 기존 인터넷 은행과 차별화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기존의 금융사들에서 성장사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저희 대학에서 제가 M&A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대학에서는 저희 대학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라 대학에서 M&A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그런데 주로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이 변호사나 회계사나 전문 직종 혹은 또 중견기업 이상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 기법을 좀 알아놓으면은 새로운 금융의 탈출구를 마련할 수가 있는데 의외로 소상공인들은 우리가 그것을 왜 배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그 기업 인구라든지 613만 명이나 종사자가 있고 기업이 채수가 613만 명이고 또 900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M&A 기법을 배운다면은 제4 인터넷 은행의 금융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따 또 다른 또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민계 교수님. 다음 발제자는 이종인 교수님입니다. 600만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 금융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캐롤라인 대학교의 이종인이라고 합니다. 경영학과에 소속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호 교수님께서 포용금융과 유동성 혁신이란 주제로 최신 정보까지 다 논리적으로 아주 잘 이렇게 전달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권오형 대표님께서는 실제로 종사를 하시는 그 경험을 핀테크 사례를 제시하시면서 중금리 대안신용평가가 사실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고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본과 미국 같은 데서도 그런 사례가 제법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토론 집에는 있는데요. 약간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가지고 제가 원고를 너무 많이 썼습니다. 토론문 한두 페이지 하면 되는데 8페이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참고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약해서 PPT 한 서너 장, 5-6장으로 간략하게 요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토론 말씀을 다 하셨고 저는 참석을 못했지만은 거기서 제시됐던 그 문제점 그리고 제약점 수신 기반 확보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리스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그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가가 오늘 그 토론의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그 두 분 발제자와 우리 정민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려 검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해외 그 사례를 제가 소개하는 정도를 가지고 약간 차별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수적인 그 결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아까 이미 다 나왔던 공통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에러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경 하에서 인터넷 뱅크 제3사가 사실은 또 인가를 받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에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본 사례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마 우리보다 그 핀테크와 연계된 특화된 은행에 대해 업무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주로 이제 넷뱅크, 넷은행이라고 합니다. 사례들을 예전에 본 적이 있어서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서민금융 제도 개선에 관한 여러 연구를 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GMO 아우조라 넷뱅크라는 곳이 있고요. 또 SBI 스미싱 넷뱅크라는 사례가 있는데요. 1차 토론에서 나왔던 우려, 수신 기반, 예금 기반 확보가 어렵다. 은행 비즈니스가 어떻게 사실은 수익 남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권 대표님께서 실증적으로 실무에서 다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접목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요. 그러니까 아우조라 넷뱅크, 스미싱 넷뱅크 사례를 보시면은 가장 최근의 정보까지 제가 검색을 하고 또 직접 관계되는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난 연말까지 특화된 뱅킹 애즈 에 서비스 한 1,000건을 넘었다고 하고요, 누적. 그 다음에 지난 2월 자료를 보니까 월간 결제액이 물론 이제 합산은 이게 누적 결제액이죠, 1,000만 N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런 실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스퀘어 파이낸셜 서비스라는 이제 핀테크 성향의 은행 업무 조직이 있고요. 기관이 있고요. 또 쇼피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쇼피 캐피탈, 쇼피 캐피탈 밸런스라는 곳인데 사례 경우를 봐더라도 어떻게 대한 신용평가라든지 리스크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차감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해외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출장을 가신다든지 어떻게 해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다시 벤치마킹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경기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경기가 나빠져서 어떻게 해서는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중소기업인들의 큰 위기가 도달했을 때에 넷뱅크가 위기가 동산에 오히려 먼저 위험을 이제 같이 동반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신 기반 확충의 문제라든지 리스크 통제 1차 토론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정도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3대 혁신 인프라라고 제가 원고에 적어봤는데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점들을 요약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경영 통합 플랫폼이 구축이 필요하다. 두 번째, 대한 데이터 중심의 금방 아까 인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시종비용가 생태계를 완성해야 되고, 세 번째로
뭐 기업인이자 소비자, 즉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주체로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조성하도록 해야 된다. 그 뒷받침은 당연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미고요. 무엇보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제4인뱅의 경우 그 인가의 어떤 축훈으로서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비중을 명시적으로 일정 부분 50% 이상 이렇게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 그에 대비하는 뭐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어떤 방향성이 뚜렷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뭐 짧은 시간 제가 준비한 말씀 마치고요. 나머지 사항은 나중에 토론 시간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이종학 본부장님께서 소상공인의 금융의 대상에서 금융혁신의 주체로라는 걸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소상공인연합회 경영총괄본부장 이종학이라고 합니다. 뭐 앞에서 전반적인 말씀 다 주셨고 그다음에 저는 소상공인연합회 기관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뭐 굳이 긴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을 하겠구나 이렇게 다 예측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기 소상공인의 어려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당연히 금융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단지 체감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 통계치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26년도 1분기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732조 2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연체 총액이 이제 14조 6천억 원으로 이 증가 속도가 상당히 이제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또 폐업한 곳도 이 부채를 갖고 있는 자영업자 중에서 13.9%가 이제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소상공인의 빚이 늘어날까? 이렇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매출 증가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매출이 늘어나는 그 속도 대비해서 비용이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영업이익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에서 이제 은행 연체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이게 은행권 연체보다도 비은행권에 지고 있는 연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이 이제 통계치로 보면 전체 부채의 연체액의 80%가 기존 은행권이 아니라 비은행권 연체로 이렇게 드러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은행권의 문턱을 처음부터 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좀 힘든 소상공인들이 이제 기존의 제1금융권에서 이제 대출을 많이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실도 결국에는 제2금융권으로 쌓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상공인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발제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악순환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이제 어떤 땜질식 처방이나 단속적인 금융 지원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후적 처방보다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 소상공인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성 같은 것들도 뭐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적 금융 모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리스키한 것으로만 비춰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심지어 있고요. 외국 사례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좀 유사한 모델로 1966년 원주에서 이제 문을 열었던 밝음신협 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오늘 공동 주최하신 최혁진 의원님
이 원주에서 이제 이런 협동조합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뿌리와 맥락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밝음신협이 66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60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을 내고 이 부분의 일정 포션을 협동기금으로 출연해서 지역사회 기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게 소상공인 열악한 어떤 그 신용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소상공인도 막연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어느 정도에 자립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준다면 스스로 주체적으로 설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그 협동조합 모델이라 오늘 얘기하는 주제인 제사 인뱅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가치 철학은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제사 인뱅하고 연결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뭐 우리나라 시장 규모에서 은행이 또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 다 주셨던 것처럼 요즘에는 기술도 너무 좋아지고 데이터가 이제 다 모여지는 그런 환경도 잘 조성이 돼서 수많은 데이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앞서서 이제 설명해 주신 어떤 대안적인 금융 신용 평가 모델들을 빠르게 좀 정립해서 새로운 신용 평가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술들이 이렇게 발전해서 토대가 되었다면 이제 정작 진짜 중요한 거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은행 하나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 기반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의 사업 생애 주기를 제대로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이 생애 주기에 맞춤형으로 금융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지난번 이제 제사인뱅에 이제 그 인가 획득을 한 이제 도전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걸 전후해서 소상공인 연합회는 줄곧 소상공인 전문 인터넷 은행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기존의 인터넷 은행들이 보니까 뭐 기여를 전혀 안 한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이제 파악하고 분석해 보면 나름의 기여들은 있었지만 여전히 그 기존의 1에서 3 인터넷 뱅크들이 가지고 있는 여신에서 가계대출 비중이 93.3%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개인 사업자 대출이 총 여신의 8%에 불과한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저도 좀 이렇게 좀 찾아보곤 하는데 미국에서 1994년도에 리글 지역개발 규제개선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역개발 금융기관 제도라는 게 이제 법제화됐고요. 리글이라는 게 이제 미시간주 출신 상원의원의 이제 성함을 따서 이렇게 이제 법안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여러 민병덕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그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렇게 또 좋은 법안을 좀 잘 우리나라에도 도입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요 법의 내용을 보면 주류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계층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재무부가 직접 인증해 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부의 감독과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영역에 인증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금융에도 이런 인증 제도를 도입을 했다고 하고요. 요게 이제 지금 현재로는 미 전역에 1,400개 정도가 인증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인증의 요건이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명 요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원래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 개발이 부수적 목적이 아니라 주된 목적임을 분명히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기존의 1, 2, 3 인뱅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중저신용자를 위해서 활동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지만 막상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주된 목적성이
많이 훼손됐다라는 이런 또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 사명 요건을 인증의 하나의 기준으로 가지고 정부가 그 틀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인가받을 때만 그걸 통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추후에도 지속적 관리와 감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대출과 투자의 60% 이상이 아까 이제 소외 대상자들에게 실제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타깃 마켓 요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를 준수하지 못하면은 인증을 취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책임성 요건인데요. 제가 오늘 소상공인 연합회를 대변하는 이제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 저희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드시 이 제사 인뱅이 만들어진다면 이 사회 등 의사결정 기구에 이 저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 틀이 이제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방금 전에도 이 정책 제언에서 토론해 주실 때 이제 소상공인 특화성의 인가 부대 조건 명시 및 법제화를 또 제안도 주셨는데 저도 그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이제 사명, 타깃 마켓, 책임성 같은 것들이 이 명료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한 가지 인증 요건으로 좀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게 개발 서비스 요건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돈만 빌려주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소상공인들이 반드시 성공해서 이 빚을 청산하고 더 큰 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과 재무 역량을 함께 개발해 주는 것까지도 요 인증받은 금융기관들이 수행해야 될 책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밝음 신협도 똑같은 이제 취지를 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지역의 이제 소외 계층들에게 여러 가지 각종 교육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취지들이 다 같이 겹치는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의 이 이른바 이걸 약칭으로 CDFI 제도라고 하는데 이 제도가 보면은 고객의 82%가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제 성공하고 있는 거죠. 68%가 소수 인종이고 52%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이들은 신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위험하다라고 여겨져 온 계층인데요. 이들의 연체율이 불과 0.5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성공 모델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연체율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상당히 낮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출 전체 자영업자 대출 전체 연체율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분명히 성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도에서는 정부가 공공재정도 좀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레버리지 효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재정 1달러를 투입했다라고 봤을 때 이게 여기에 민간 자금 8달러가 이제 또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배 레버리지 효과로 정부 정책이 이제 가져오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지렛대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비춰봤을 때 이게 지금 소상공인을 단지 국가나 사회가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이제 금융의 혜택이 곧 부실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명백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공익적인 측면의 기준들은 분명히 인가 조건이나 지배 구조 속에다가 명문화할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좀 정책 당국이나 이제 의회에서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집에도 또 뭐 들어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이제 요청드리는 부분들을 좀 담았습니다. 소상공인 특화성이 아주 명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인가 조건 속에 담겨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한데 기존에도 지금 보면은 금융위원회가 SCB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제 8월 말부터 아주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에 대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는데
그런데 왜 제사인뱅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정부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는 계십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올 초에 금융위에서 하고 계신 사업자 대환대출 사업에 같이 좀 이렇게 조금 같이 좀 저희가 도움도 받고 도움도 드리고 했는데 이거 보면은 금융위가 상당히 고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이 사업자 대환대출에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이거를 좀 안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상당히 애를 쓰시고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새로운 신용평가 체계를 정부 당국이 만들고는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까 이건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전제 조건 하에 제사인뱅을 새로 만들 수 있다면 기존의 소극적 대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실현낼 수 있는 하나의 통로, 창구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셋째는 뭐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좀 연결해서 정부의 정책 자금이 단지 그냥 시혜적으로 베풀어지고 그것이 끝나버리거나 혹은 소상공인의 부채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정교하게 정책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혁신의 성과가 또다시 소상공인에게 돌아갔으면 하고요. 그 맥락에서 저희 소상공인연합회가 명실상부하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단체로서 이 과정에서 꼭 큰 역할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발제자로 이충환 회장님께서 급한 일로 못 오셔서 한완희 사무총장님께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금융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입니다. 전국상인연합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금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금은 단순히 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상인의 현실과 사업 가능성을 이해하고 위기부터 회복, 성장까지 함께하는 금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 상인연합에서 4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인의 현실과 사업의 가능성을 함께 살피는 금융이 필요합니다. 신용 점수나 담보 여력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업을 얼마나 지속해 왔는지, 지역과 고객의 신뢰를 어떻게 쌓아왔는지, 현재의 영업 상황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어떠한지 등을 폭넓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의 흐름이나 거래의 지속성 등 실제 영업 활동에서 확인되는 정보 역시 참고하되 특정 지표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업종과 그 상권, 영업 주기와 사업 특성을 조합적으로 이해하는 금융이 필요합니다. 둘째, 상인의 필요와 자금 흐름에 맞는 금융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금 수요는 모두 같지 않습니다. 물품 구입, 시설 개선, 긴급 운영 자금부터 새로운 사업 기회를 위한 성장 자금까지 필요한 시기와 목적이 다릅니다. 획일적인 상품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적정한 금융을 제공하고 위기에는 버팀목이 되며 회복과 성장까지 함께하는 금융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현장 목소리가 금융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금융 수요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업종과 상권, 사업 규모에 따라 필요한 금융이 다른 만큼 상인, 소상공인 단체 등과의 정기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금융이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금융이 실제 이용자인
소상공인의 경험과 의견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관계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상생의 금융관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제4 인터넷 전문은행의 역할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제4 인터넷 전문은행은 단순히 새로운 은행 하나를 추가하거나 기존 은행과 경쟁하기 위한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금융이 충분히 살피지 못했던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금융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현장의 특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며 기존 금융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행이 하나 더 생기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 은행인가입니다. 수산인을 위한 수협이나 농민을 위한 농협, 축산인들을 위한 축협이 있듯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업이 필요한 이때에 근본 제 인터넷 전문은행 논의를 계기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융이 무엇인지 사회적 정책 논의를 확대하고 위기에는 버팀목, 회복과 성장에는 동반자가 되는 금융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 상인연합회는 상인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며 현장과 금융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참석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듣고 조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의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 이종진 팀장님. 네. 예.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들 깊이 있는 의견 경청해서 잘 들었습니다. 예, 다양한 의견 들을 수 있어가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작년에 한 9월에 한 차례 예비인가가 좀 무산이 되면서 소상공인 중심으로 하는 특화 모델 그런 컨소시엄이 지금 좀 이렇게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이제 중저 신용자 대상으로 특화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나 이런 것들 잘 가공해서 실질적으로 은행 산업이 이제 경쟁도 좀 이렇게 경쟁도 좀 촉진시킬 수 있고 포용금융이나 이런 것도 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취지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가치가 높고 이게 부가가치도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존의 신청인들이 인가를 받지 못했던 것은 이게 혁신적인 측면 이쪽에서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신청인이 제출하셨던 이런 사업 계획 이런 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런 자본 여력이나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아마 그렇게 좀 저희가 예비인가를 불허하면서 좀 안내가 됐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인가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면 이게 단순히 이게 또 하나 은행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특화 은행이 이게 가장 절실한 상황인지 또 이 금융 시스템에 이 은행이 추가로 들어왔을 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소상공인 모델이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어서 저도 이게 생각은 좀 많이 해봤는데 이 어떤 담보나 매출액이나 이런 거 중심에서 배달의 판매 정보라든지 세무 정보라든지 결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빅데이터 활용해 가지고 이 맞춤형으로 대출을 이렇게 잘 실행하고 한다면 이 소상공인에게 엄청나게 혜택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근데 이게 사업 모델이 굉장히 경기에 되게 민감하고 이게 포트폴리오가 되게 단순할 경우에는 이게 발생하는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정말로 이게 어떤 계획하고 있는 이 모델이 차별화된 혁신 모델인지 이게 또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인지 또 금융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돼 있고 관리 체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이게 종합적으로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게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해가지고 이게 특화할 수 있는 것이냐.
결론적으로는 이게 파일을 좀 키워야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잘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혁신을 통해서 이런 은행산업 발전하는 것과 이게 그 금융 시스템의 안정 사이에서 이게 정교하게 균형 잡힌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주신 말씀들은 제가 경청해서 잘 들었는데 여기 앞으로도 업계 의견 잘 듣고 그 금융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은행과 윤세열 사무관님. 네, 저 소개받은 금융위원회 은행과 윤세열 사무관입니다. 오늘 일단 자리 마련해 주시고 이제 여러 참석해 주신 기빈분들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여러 교수님들은 이제 제사 인뱅의 필요성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대한 신용평가 운영이 필요하고 어떤 정민기 교수님은 M&A를 통한 리스크 관리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종인 교수님은 대한 신용평가를 해외 실증 사례도 제시를 해주셔서 이 점에 대해서 되게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들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장의 어려움을 이제 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상공인 분들 충분히 공급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은행의 이제 신용평가 모형의 한계점들을 이제 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발표에서 언급해 주셨던 포용금융추진단 TF 운영을 지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로 의견을 주셨던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충분하게 공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여기 모이신 분들도 다 그거를 핵심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소개가 됐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그다음에 상호금융 다 전 업권들이 모여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 잔층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을 적시하기 위해서 이제 앞서 계속 소개를 해주셨는데 소상공인 전용 이제 특화 신용평가 모델을 지금 8월부터 이제 시범 운영을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이고 계속해서 은행에서도 신용평가 모델을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셨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솔루션들도 지금 진행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제사 인뱅에 대해서는 저희는 당국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금감원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국에서 보는 건 이게 지속 가능하게 워킹 가능한 구조인가, 건전성을 갖출 수 있는가가 가장 핵심 가치일 수밖에 없고요. 이 건전성의 가치와 말씀을 주셨던 혁신성의 가치에서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자금 공급 현황들이나 기존 당국에서 이런 추진하고 있는 포용금융 관련 대책들을 종합해서 평가를 해서 이제 인가 추진 여부 등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포용금융 추진단이 왜 지금 금융위 금감원에서 하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대통령께서 정책실장께서 이제 중저신용자 공백이 발생을 하고 신용평가 모델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중저신용자가 금융 공급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여기서 시작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은행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는 은행은 공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인프라이고 수많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수많은 경제 주체들에게 신용을 공유하는 금융 시스템의 중추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속 가능성과 건전성 그리고 혁신성 모두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주신 좋은 의견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CRA나 CDFI 미국의 사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 같은 모델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장님께서 은행이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런 의문도 던져주셨는데요. 앞으로 포용금융 추진한 함에 있어서 최대한
오늘 주셨던 의견들이나 이런 포인트들을 고려를 해서 일단은 소상공인들에게 적시에 자금 공급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과제 발굴해서 제도 개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한 자리는 아닐 텐데 그래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토론은 본격적으로 개시하는데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래서 여기 발제자 분들부터 먼저 좀 질문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거기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없으면은 프런트에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명도 의원님 좀 질문 좀 해주시죠. 예. 금융위하고 금감원 얘기 좀 들으려고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네. 금융위하고 금감위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실무자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레벨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상반기에 은행의 이자 수익이 32조라고 며칠 전에 발표가 났더라고요. 상반기에만 32조면 하반기까지 합치면 도대체 몇 조가 나는 것인지. 근데 소상공인은 지금 1년에 100만 정도가 폐업을 하고 있고 정말 중저신용자들은 금융으로부터 소외돼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은행만 논한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 땅짓고 헤엄치기, 경쟁 없는 땅짓고 헤엄치기, 이 구조를 국가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금융으로부터 소외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K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고, 그 역할을 은행이 막는 게 아니라 더 심화시키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이제 건전성 얘기를 하면서 이 구조가 가는 이 방향을 바꾸지는 못하고, 그래서 갑갑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기본적으로 기존의 은행이 너무 경쟁이 없다. 그 경쟁이 없는 것이 금융 당국에서 경쟁을 안 시키는 거죠. 관리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경쟁을 안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가계대출을 총량을 정해놓으면 그 총량 하에서 각 은행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각각 나눠줘 버리잖아요. 밖에서 엄청나게 필요한데 내가 팔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되면 비싸게 팔겠죠. 그게 금융당국이 어떻게 하면은 은행들을 경쟁시키고, 또 경쟁을 하게 하려면은 더 많은 참여자들이 들어오게 하고, 그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소비자인 금융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더 잘할까, 이걸 경쟁하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구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소상공인 특화에서 하고 싶은 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금융당국이 맡고 있는 개연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600만은 아니죠, 900만이죠. 600개가 되는 소상공인들은, 업체들은 전혀 거의 전문적인 케어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금융당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다. 지금 잘하고 있다면 모르는데 잘 안 되고 있고 계속 가다 보면 힘든 분들은 훨씬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것이 맞은 게 아니라면 뭔가 바꿔야 되는데 본인들 관리만을 위해서 편하게, 관리의 편리함만을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이든
아니면 소상공인 특화은행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게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은 그 부분들을 좀 당국이 좀 보충해주는 그런 방식으로도 하면 좋겠는데 기존의 기득권만을 위하는 그런 방식이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민병덕 의원님 말씀하신 게 연관되는 것 같아서요. 한 말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맨 마지막 페이지 외부 평가위원회 명단 세부 평가 결과 공개 여부 그걸 잠깐 읽어봤습니다. 근데 어떤 위원회든지 뭐 어떤 국가 정보라든지 비밀이 요하는 부분이 아니고는 공적인 이런 그 위원회 활동에서 비공개하는 경우는 많이 보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우려 사항이겠지만은 이 굉장히 민감한 그런 심사를 대상으로 하는 그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의 선정에 따라서 물론 10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 뭐 좌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방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그 폐쇄적이고 어떻게 봐서는 좀 심하게 표현해서는 뭐 카르텔 같은 그런 금융 산업 시스템인데 외형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이 조금 있는데 이런 인터넷 뱅크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평가위원회도 공개를 해서 어떻게 봐서는 사후라도 아니면은 또 그 전문가들의 각계각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야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정도라도 정보가 공개되어야 일말의 오해를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추가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델을 지금 개발 중이라고 했나요? 8월부터 개발 시작했다고 했나요? 일단은 개발을 했고요. 8월부터 지금 6개 은행부터 지금 시작을 했고 8월 말에는 이제 지방은행이 붙어서 시작을 할 거고 27년부터는 이제 지신보도 협업을 해서 함께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델도 기존 은행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존 은행에서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소상공인 특화 평가 모델을 개발했으면은 소상공인 이 특화된 은행이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러지 않겠다는 거고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의 은행은 한 5천 개 되는데 대한민국 은행은 20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경제력의 차이가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먼저 이제 말씀을 주신 것 중에 이제 뭐 은행이 이제 뭐 이자 수익으로 인해서 그렇게 수익이 나고 있어서 쉽게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용금융 추진단을 통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사회공헌에 좀 더 기여를 하고 공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제 저희도 이제 찾고 있고요. 곧 이제 순차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제사인뱅을 맨 처음에 시작을 했던 계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들을 저희도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사인뱅 인가를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근데 인가 심사 결과 이제 안정성이나 지속 가능성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또 평가위원들 평가 결과에 따르면은 그 부분이 담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은행 시스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를 해서 불허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인가 여부 등을 시작할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때 당시와 어떤 점이 더 다르게 바뀌었는지 등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금 공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사실 제 그냥 개인적인 이건 의견이기는 한데 왜 은행 말고도 다른 뭐 대안들을 뭐 오늘 자리에서 제안을 어떻게 보면 해주신 것 같은데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금융기관보다 훨씬 더 높은 건전성 수준이 필요하고 그런 규제들이 이제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뭐
말씀을 주셨던 뭐 협동조합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미국의 지역 재투자 얘기 니글법 말씀하셨는데 그런 제도들을 하는 방안들도 있고 그런 제도들 추진과 당국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화 모형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구조 확대 등을 다 같이 종합해서 고려를 함께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논의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제 평가위원 이제 공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평가위원 같은 경우에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평가위원들 개인 의사도 있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영역들도 있어서 해당 부분은 저희가 비공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사무관님 말씀 좀 듣고 약간 의견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면은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이기도 하고 그 IMF 이후에 시중은행들이 다 그 M&A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수합병이 되면서 시중은행 숫자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효용이 높아졌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더 은행들의 보수적인 대출 기조가 유지가 됐고 담보대출 위주로 다 재편이 됐습니다. 시장이. 오히려 기업이나 아니면 생산적 활동에 투자하거나 대출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간극을 지금 메꾸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미국에서 금융 이후에 이제 일을 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 몇 년 동안 그때 제가 주로 했던 일이 미국 은행의 신용평가 모델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좀 상당히 놀라운 거는 미국 은행들은 작은 지방은행도 신용평가 모델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신용대출을 되게 적극적으로 해요. 오히려 금융위기는 담보대출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은행이 굉장히 많고 은행 라이센스의 진입 장벽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경쟁력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은행이. 근데 한국처럼 이제 과점 구조가 되어버리면 계속 안전하고 보수적인 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은행이 이제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은행의 진입 장벽 자체가 오히려 더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거기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일단은 뭐 경쟁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예전부터 이 문제는 저희가 생각해왔던 문제점이기 때문에 대환대출을 그래서 했었던 거고 예대금리차 공개도 그래서 시행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제사인뱅까지 저희가 한 차례 이제 인가 진행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경쟁도를 늘리는 방향으로는 저희가 일단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그쪽 부분으로는 지속적으로 정책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 많은 노력은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거에 결실을 좀 맺고 좀 더 융통성 있게 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 예. 예, 저는 금감원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 금융회사 거쳐서 좀 핀테크 쪽에서 좀 일을 하고 있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이 뭐 포용금융추진단 이 얘기가 이제 대통령 발언에서 비롯해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소상공인 폐업률 그다음에 고금리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거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과거로부터 계속 끊임없이 있어왔던 문제인데 이제 대통령님 말 한마디에 포용금융추진단이 만들어가지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뭐 대한신망법을 만들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는 뭐 소상공인 자영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융주주들이 사실상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의 금융기관은 특히 은행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 대출 사실상 기피했죠. 고신용자나 담보 없으면 사실 대출 안 해줍니다. KPI 그렇게 설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신용평가명을 만들어가지고 은행들로 하여금 써보게 하자 이 차원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 토론회가 지난번에 있어서 이제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으면 여기서 뭔가 이제 좀 빠르게 실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환경 자체가 좀 달라졌죠. 이재명 정부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빠르게 꼭 해야 될 건 빠르게 당장 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때문에 메가 프로젝트 좋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 지금 나자빠지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물가, 대출 금리도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낮은 금리를 써야 되지 않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자들은 15%, 20% 금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을 빠르게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말 제4 인터넷 전문은행을 정말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되고 인가 요건에 대해서는 충족을 해야 되죠. 다만 지난 정부에서 다 드랍이 됐는데 이제는 빠르게 좀 이렇게 운동력 열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또 혹시 또 다른 의견이나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요. 정부사나 연구소에서 국가 차원의 책임을 가지고 연구원으로 일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나와서 정말 험난한 황무지 같은 땅에서 로봇 개발한다고 벤처기업을 14년간 운영해 본 사람입니다. 금융은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월급 받고 국가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일할 때와 제가 나와서 벤처를 설립했을 때는 정말 고급 아파트와 정말 판잣집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고요. 그 황무지에서 기술 개발을 할 때 금융은요, 기술 개발보다 더 어려운 넘어야 될 벽이었다는 것을 절감을 했었습니다. 오늘 민병덕 의원님 말씀에서 국가를 혁신한다는 것은 정부의 월급을 받는 그 관료들의 사고방식부터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제4 인터넷 뱅크의 심사 기준은 후보들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기존 금융권과의 경쟁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4 인터넷 뱅크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것은 이미 시대가 답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4 인터넷 뱅크를 이번에 한번 탄생시키면서 한국의 금융의 혁신과 이것으로 인하여 정말 고통받는 서민 경제와 국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해야 될 말을 대신 해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의견 또 질문 사항 있을까요? 저 이제 관심이 있어서요. 이제 서민금융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요. 일본의 경우가 어떤지 관심이 항상 많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조금 살았었고, 근데 사실 일본에는 우리 같은 인터넷 전문 뱅크라는 카테고리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도 이후에 넷뱅크 형식으로 어떻게 봐서는 특화된 그런 게 기존의 은행 허가와 동일하게 이제 허가를 받긴 하는데 지금 수가 한 1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중소 상공인 특화 은행 자체적으로 그렇게 지향을 하는 거죠. 한 3개 정도는 뚜렷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GM 아우조라 뱅크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그런 법제화라든지 새로운 기구 창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까다로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시류 변화, 어떤 소비자 지향적인 그런 추세에 우리보다는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본도 보수적인 일본도 그렇게 많은 은행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은행 수가 작은 게 아닌가. 또 M&A로 인해서 IMF 이후 거의 반 이상이 없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새로운 은행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 보네요.
예, 오늘 귀한 자리 이렇게 또 마련해 주시고 또 시간도 바쁘신데 또 민명동 의원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많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정진 팀장님하고 윤세열 사무관님 또 이렇게 가시방석에 앉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또 끝까지 또 이렇게 앉아서 또 질문에 대해서 답도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개인적으로 한 번 더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해서 의견을 좀 더 청취하고 또 국정에서도 포용금융이 또 키니까 많은 아이디어를 좀 받아가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